이제 녹화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교육의 사무총장 맡고 있는 전질입니다. 오늘은 그 작년에 페다회와 같이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가 나눴던 게 변화의 바람 앞에 선 교사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변화의 바람을 앞에 선 것으로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변화의 바람을 한번 읽어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목을 변화의 바람을 읽다라고 해서 준비했고요. 그 과정으로 이제 순서는 우선은 우리 앞에 이제 변화라는 화두가 서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들이 이제 설문조사한 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작년에 했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위치를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나 세대의 변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시대의 변화, 세대의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재의 막 교육과정이 우리는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지를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켜야 할 것은 어떻게 돼야 할지, 그리고 이제 변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받아들여야 할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화두 던지듯이 질문 던지듯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쌤들이 그 회사 쌤들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총회 자료도 만들어서 발표도 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57명이 이제 작은 인원이 하기는 했지만 뭐 표본 추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표로 만들었던 거고요. 지켜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변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은 철학이나 가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이다. 공동체성까지 있네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고, 변해야 할 것들은 소통 방법, 뭐 아마 활동, 이제 학생들이 하니까 또 아마 활동이 많아 보여가지고 아마 활동, 뭐 사교육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의외로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딱 짚어서 유연성이라고가 12% 나왔고, 폐쇄적인 사고라고 얘기한 것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유연성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유연성 부족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면이 있구나라고 느껴졌던 이런 결과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연성이라는 화두가 딱 이제 꽂혀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VMI라고 이제 스위스의 그 사례를 교육받는 것이었는데, 거기 오래된 그 비영리 단체의 이런 그 성격을 연구하는 곳에서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체가 오래될수록 처음에는 이제 어려웠지만 오래될수록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과 아래쪽에 이제 화살표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점 가다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보면 반대쪽이 빈다는 거죠. 그 반대쪽이 전문화 과정을 위해서 막 열심히 갔더니 자발성이 비고 그다음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갔더니 유연성이 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의 지점을 잘 맞추기 위해서 전문화도 되지만 자발성도 살아나게, 그다음에 신뢰를 쌓지만 유연성도 살아있게 이 가운데 접점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건 딱 이야기다. 지금 이 느낌이 어쩌면 이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유연성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 제기가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이 표가 저희 딱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이걸 해결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결국은 그 단체의 그 부원장이죠. 원장은 이제 본인이니까 부원장을 젊은 사람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세대를 영입을 해서 해결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표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쌤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결과예요. 그 설문 중에 이제 주관식 중에 이제 3가지가 요번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제 요것만 한번 분석을 해와서 범주화 시켜본 거죠, 주관식을. 그래가지고 3가지만 가져와봤어요. 우선은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을 시작할 때 적응에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소통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부모와의 소통, 교사와 소통,
그다음에 이제 마이와 소통도 있고 스스로 알아 나가는 적응 뭐 이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윗줄에 쭉 있는 게 소통에 관한 문제고 아랫줄에는 이제 뭐 철학이나 교육과정 이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보니까 아 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처음에 좀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2번 문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몰아왔는데 또 이것도 그 함께하는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를 주셨어요. 협동하는 것이다라고 22명이 소통이다라고 딱 써주신 분도 14명 이것도 주관식인데 함께하는 어린이집 8명 아이, 교사, 부모가 존중하고 참여하는 거 13명 뭐 이렇게 문지적인 교사의 5명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운영 구조죠. 이 운영 구조에 대해서 생각보다 쌤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었고, 뭐 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놀이 문화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다음으로 공동육아 발전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세대 교체가 8표로 요건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서 이제 그 표가 많이 나온 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대 교체, 그다음에 홍보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턱 낮추기나 진입장벽 넓히기, 임금 복지도 8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소통이나 유연함이 역시 또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좀 봐서 선생님들이 이 우리 운영 구조에 대한 애착이 있구나. 근데 또 어려워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갔고,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를 한번 훑어보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뭐, 특징은 딱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형성하려면 개인화되는 것이 시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뭐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해도 한 사람한테 파는 게 낫지 가족이 합의해서 팔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범주도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이제는 나 홀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화되니까 대신 인권과 아동권에 대한 그 신장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고 예전하고 달리. 근데 이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 2년 동안 했더니 이 관계를 하는 힘이라고 하죠. 이 관계를 하는 힘이 시대가 지나면서 좀 부족해졌었는데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좀 결정적으로 부족해진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개인화를 좀 더 보면 개인의 범주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성만 투표권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성도 투표권이 있는 게 몇십 년 전에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아동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라는 존재도 이제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다가 노예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권리도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요리하는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개인의 범주,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개인의 범주가 점점 확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폭력의 범주도 확장하고 있죠. 우리 앞세대만 해도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었어요. 그때는 이 먹고 살기가 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언어 폭력도 얘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어에 관한 폭력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또 정보, 개인정보도 이제는 잘못 쓰면 폭력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간의 간격이 일정 정도 있지 않으면 그것도 침범이라고 해서 폭력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움이나 선의로 함께 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물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원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돼도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장애인이나 이렇게 봤을 때 대하는 것들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약간 집단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라 서양은 이제 개인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라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암묵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씩 생기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훈육이 도움이 되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훈육을 해야 할까? 예전에는 생활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생활교육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점이 있죠. 아마 쌤들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권한이 점점 이렇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조직의 힘이 약해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개인의 다툼이 있었을 때 이제는 조직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만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이제 조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이념의 뭐 갈등이야 오래됐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하지만 또 이제 빈부 갈등이 양극화 때문에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고, 그런데 뭐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러면서 이제 성별 갈등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나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력, 정당, 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종교도 있고, 그죠? 이게 갈등의 척혀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세계관에서 사는 시대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다 그 자기 세계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이런 사이버 세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고 산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숫자만큼 진실이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민주화라는 대의가 있었으면 그게 이제 그 대의를 향해서 사람들이 쭉 함께 할 수 있는, 줄 설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대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숫자만큼 진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그 관계가 부족해져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성 개인주의가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자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비자의 입장을 가지려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소비자성 개인주의나 피해자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우리가 이제 함께 조합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또 낮게 하는 면도 있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밑에 있는 책에 처음으로 우리가 5세대가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산업화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쭉 해서 Z세대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로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개인화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기대가 좀 있었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민주화 되게 만들 것이다. 정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단지성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탈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정보화 혁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무장했는데 이게 오히려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우리가 이제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만 알아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딱 깔아주고, 노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딱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진실만 보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점점 강해지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사회적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와 선동에 취약해지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짜 뉴스인데도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나 요즘에 나오는 팬덤 정치 이런 것이 이제 사회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덤 정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열성 당원들이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제 팬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 당원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랬었는데 이 지지자들의 과한 열정이 그 일반 대중들하고의 시야를 가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반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고민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났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 영향도 이 민주당의 팬덤 정치다라고 이제 분석하게 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 정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현대로 갈수록 시대 정신이 융합이다,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양성을 잘 섞어 놓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 이렇게 썩거나 이렇게 탈진실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융합과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환대라는 개념이 나오죠. 새로운 것을 환대해야지 이 다양성과 융합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약간의 불편하잖아요. 낯설고. 이렇게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환대하지 않으면 서로 안 섞이고 싶어져요. 안 섞일 수 있어요. 요즘 현대 사회는.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이 융합과 다양성과 환대의 필요성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시대라고 하죠. 뭐 기후 위기나 밑에 얘기했지만 환경이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까지 기업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도 공공성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요. 그죠?
이럴 때 우리 공동육아가 공공성 확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또 되는 면이 있어요.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취약보육이나 틈새보육이 이제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공공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드러나게 이제 고민되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에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곳이 이게 뜨는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 얘기되는 게 스타벅스 트럭 시위와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평론이 휴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녹색 평론은 휴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성하고 또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트럭 시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석한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스타벅스 시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벅스 안에 이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요구를 하고 트럭을로 이제 표현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이 트럭 시위가 다른 집단 행동과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시위를 주도한 집단이 노동조합이 아니다는 거죠. 총대 3인이라는 소수의 익명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블라인드로 처리돼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집단 행동이라고 하지만 누구 하나 일터를 떠나지도 않고 영업 활동을 저해하지도 않았고 시위 도구로 활용한 트럭을 직접 몰지도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해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거의 없는데 트럭 2대를 빌린 돈 모금해서 330만 원만 썼는데 회사로부터 개선책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최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민주노총의 굴욕이라고 얘기하면서 민노총이 그걸 보고 트럭 시위 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트럭 시위 기자가 민주노총은 트럭 시위와 교섭을 시도하지 마시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대론이다. 그래서 MZ세대의 순수성 강박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에 대한 약간의 그 반감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이 노조를 하시는 분들 활동가의 말도 노조에 가입은 하는데 보험처럼 하는 것이지 실제 젊은 세대가 노조에 잘 안 온다. 다 블라인드로 간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이 또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민의식조사라고 해서 노조가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85%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 가입한 의사가 있느냐 물었더니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38%만 가입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거는 뭐 세대에 상관이 없이 뭐 나이별로 다 고르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이제 오른쪽 표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있던 단체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잘 되거나 이렇지 않는구나. 이제 그렇다면 우리 공동육아도 혹시 우리가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혹시 또 우리 놔두고 또 새로 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이 문득 되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대를 얘기를 하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맞춤형 큐레이션 세대다. 이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게 이렇게 눈앞에 보았던 세대, 그게 가능했던 세대인 거죠. 이케아 세대라고도 해요. 약간 반조리 이런 거지. 요즘에는 그런 이케아 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났으니까 그 반조리 뭡니까? 그걸로 또 이름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도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매뉴얼을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쟁점 중에 그전에 보다 좀 약간 부각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것들은 또 우리가 알면 좋겠죠? 세대 변화,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고, 눈에 띄게 이건 부각이 됐죠?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 지역과의 그 도심과의 차이가 점점 이제 좀 슬로가처럼 문제가 되니까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역에 대한 게 화두가 등장했고 또 청년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죠. 청년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게 심화되어서 이제 청년의 문제가 약간 취약계층인 것처럼 돌보아야 하는 앞으로 전망을 세워줘야 하는 것처럼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돌봄이 코로나 때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약간 그렇지만 부족한 이런 영역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재편하는 상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떤 쟁점으로 재편할 것인가가 여러 방향에서 얘기될 수 있는데
아, 돌봄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상상하던 사람들이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나누어서 이제 세대의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관계의 질의 변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형제수나 일수가 달라져서 이제는 혼자 크는 세대가 된 거잖아요. 혼자 크는 사람이 많은 세대가 되어서 관계의 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으면 이렇게 징글징글한 관계의 그 농도가 있잖아요. 그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맷집보다는 약간 세심한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간격이 있는 소통, 뭐 이런 소통도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부자 되세요라고 김정은이 광고에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빨간 뭐 옷을 입고 뭐 눈 위에서 막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IMF 때였죠. 그래서 그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IMF라는 격심한 혼란을 우리 사회가 겪으면서 부자 되세요라고 이제 떳떳하게 말하기 시작한 때가 된 거죠, 시대가. 그전에는 부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나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자 되세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욕구에 대한 인정이죠. 자기 이익에 대한 인정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그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진 거예요. 개인적인 욕구를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이 점점 많아지면서 친구가 팔로워가 되었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에서 선에 대해서 나왔죠. 선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은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같이 키워야 하는 이유는 늘었지만 이 선을 어떻게 지키면서 함께 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며 함께하는 우리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진 교육을 초반에 했더니 신입조합원, 선배조합원, 뭐 부모, 형님 이런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입이나 선배라는 말 자체에서도 약간의 권위가 느껴진다라고 느끼는 것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를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고요. 밑에 이제 동그라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어디에 나와 있는데 가져왔어요. 비판은 타당한데 목표가 모호한 것이 진보운동의 고전적인 문제다라고 이 사람은 썼어요. 목표가 불명확해도 가치를 방향 삼아서 나가는 것이 운동가로서는 미덕이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미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책과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자로서는 결격사유다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책 예산부터 시작해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비판은 타당한데 목표가 모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과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치시킬 것인가가 또 고민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민단체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넘어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해 당사자하고도 함께하고, 그죠? 우리는 원래 부모와 교사는 함께 하지 않잖아요. 일반 그 어린이집에서는. 근데 그렇게 함께 만나서 같이 함께 하고 일을 해본 사람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봤던 사람들, 실현해 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자긍심을 좀 갖고 우리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유연성을 회복하는 이 지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율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이해를 조율해가면서 협동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선이 가능한 곳이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변화의 주체를 우선 긍정을 해야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새로운 낯선 이야기나 좀 듣기 거적이한 이야기가 들리면 걔는 이상해. 이런 태도로 이제 문제 제기를 받기가 쉬워요. 우선은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약간 비판을 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들을 실현해 왔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탈진실이라고 얘기한다라면 뒤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진실의 개수가 달라졌다.
개인이 중요해져서 개인만큼 진실의 개수가 다양해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 팬덤 정치도 뭐 이제 선의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중요한 자기가 믿는 신념을 후원하는 것,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의에도 규칙과 경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본 가장 중요한 선의가 있잖아요. 모성.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의이지만 모성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수평하게 소통하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율하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의에도 규칙과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경험을 우리는 또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찾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역 이기주의의 성향이 반드시 있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일을 해봤던 부모의 입장, 교사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이해를 조율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당사자성이 갖는 에너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큰 자발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에너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비에서도 당사자성이 갖는 에너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남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이 남성들이,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이대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저희 아들이 첫째가 지금 24시랑 딱 요 세대랑 비슷해요. 약간 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세대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남성과 여성의 이제 딸과 아들이었죠. 그 당시에 딸과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좀 더 선호하기 시작하는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더 선호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 옆에 있어도 이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시대라는 거죠. 세대라는 거죠. 아, 난 딸을 낳았으면 좋았을 걸. 아들은 별로야라고 대놓고 얘기를 들었던 이 아이들이 사실 이때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지위 상실, 선호도 상실 이런 게 딱 일어날 때, 이 시기에 있었던 시대의 아이들, 그 시대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아 그래 저 아이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키즈존도 있죠. 노키즈존도 참 이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요즘 점점 아이들이 귀해지니까 아이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와 그 육아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워서 좀 삐딱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노키즈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처럼만 보이지 않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선을 만나는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이런 유연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이들의 놀이나 관계나 공동체가 예전보다 이렇게 나아진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행복해졌나 면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심각해졌죠. 근데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차별성을 얘기하지만 차별성도 사실 잘 보면 우리가 더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별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취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 이제 사업교육에 참여의 정도로 이걸 해석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제시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 중심, 아동 중심을 참여를 중심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차별성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생태와 마을 활동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으니 이거를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건 사실 충원부터 시작이 됐어요. 충원이 어려워서 우리가 보니 비싸고 일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또 이제 반면에 충원이 어렵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장점은 즐겁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성장하는 곳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일이 많은 곳인지 즐겁고 성장하는 곳인지 이런 양가적인 면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래 경향신문 박스는 청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자리가 근무 시간을 안 지키는 회사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길래 우리 근무 시간에 대해서 약간 쌤들이 좀 근무 시간이 괜찮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공동육아의 변화의 방향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는 충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방향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좋은 방향.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행복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변화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중요한 공동육아 운동이죠. 그래서 공동육아 운동의 확산에 좋아야 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 충원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육아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거, 그다음에 당사자 현재 세대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같이 운동 확산에 도움이 되는 거, 이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이제 변화의 방향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누가 왜 공동육아로 올까는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선은 미래 세대라고 봤을 때 영아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육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뒤에 있나요? 그 18개월이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18개월 그 시기가 굉장히 이 절실한, 뭐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실한 시기인데, 지금 18개월에 문이 열려 있는 공동육아가 많지 않아요. 뭐 이런 지점을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육아의 지점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또 교사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년 교사들이 볼 때 우리 이 공동육아가 어떤 느낌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만들어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 만들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을의 개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원 대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조사를 하면 지인이 추천해서 왔다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어디 뭐 매스미디어에서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자발적으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 주어서 공동육아에 대해서 용기를 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마을에 얼마나 이 공동육아가 개방적이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충원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마을의 개방적인 사회적 협동작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앞으로는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매력적인 보육의 틈새 보육, 취약 보육일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한 영아 보육일 수도 있고,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만들어갈 것인가도 변화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구성원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잘 즐겁게 협동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겁게 협동할 수 있는 공동체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게 또 변화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한테도 중요한 감성이 이제 환대와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이제 공동육아도 확증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비슷한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양성 확보해서 우리 스스로를 견제하는 이런 면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가 굉장히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감정이 더 이사회다라고 이렇게 인사이드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어떻게 조합원으로 성장하는지를 한번 보면, 그럼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다, 앞으로 미래 세대와, 이런 지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변화가 이제 조합원이 참여하고 이 자발성이 살아나고 하는 게 이제 조합원의 변화의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낱낱이 분리된 현대인들의 이제 소속 만들기가 조합원의 변화의 지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여기에를 자기 소속이라고,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변화의 지점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소비자에서 조합원이 되는 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육아 친구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약간 개방적이고, 우리는 이제 등하원 개방을 다 하니까 개방적인 느낌, 그리고 환대받는 느낌, 이것 때문에 찾아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육아기를 거치면서 재사회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육아 친구와 어린이집 개방 느낌을 좋아하는데, 대신 이제 자기도 모르는 특유의 가치를 하나씩 보고 와요. 뭐 환경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놀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중요한 가치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딱 시작이 되면 그게 이제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중요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특유의 가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0.2%가 공동육아, 전체 어린이집 캐파에서 0.2%가 공동육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가능성 중에 공동육아를 일부러 찾아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의식이 이 특유의 가치일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약간 사명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이면, 아, 여기에 이게 문제 같은데? 라고 보이면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조합으로 찾아오는 이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약간 응원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얘기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 우리가 갖고 있던 장점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 보면 이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특히 조합이 어려워지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딱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만 얘기해서 여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내일 당장 문을 닫고 내일 당장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잘 보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제 응원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면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약간 껄끄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막 나이스하게 이렇게 잘 웃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좋고, 근데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좀 날카로워 보이고 까칠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제 와서 성장한 그것이 이제 터전을 일구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면이 있다라고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설레는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설레지 않고 약간 그 사람들이 위험 요소로 약간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은 그 관계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변화를 고민한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약간 설레는 지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요가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많이 설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설레임의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합원, 새로운 교사,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안정된 조합,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는 이유가 전문화되면서 유연성이 부족하고, 자발성이죠. 자발성이 부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안정된 조합으로 공동육아의 형태를 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왔을 때에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어렵고 막 같이 헤매면서 만들 때에는 그래도 우리의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흥이 났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딱 잡은 조합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여기에서 할 역할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끼어들 틈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자발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는 건 그냥 뭐 내가 여기 있는 대로 따라서 뭐 좀 이따가 나가면 되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여기를 위해서 여기 이 지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의욕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약간의 곁을 내주는 이런 면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리를 비켜주는 느낌이 있어야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일본 생협에 있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도록 해줘야 된다.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에 공헌의 기회를 주어야지 그 사람이 공동체의 새 주인이 된다. 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조합 문화를 얘기하면서 문화의 방향을 즐겁게 협동, 유연한 개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으면 이렇게 돼요. 즐거운 협동, 유연한 개방. 우리가 협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이제 유연하게 개방할 수 있는 지점, 요 지점을 좀 방향으로 삼으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또 어디에 써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사람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본인의 방식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방식을 한 번 더 돌아봐야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좋죠. 우리는 질문을 환대하는가, 아니면 방어하는가. 누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누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보통 질문이 당황스러운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당황하면 우리가
방어하는지 아니면 환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한다면 무엇과 동일시해서 우리가 방어하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견,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쌤들은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견들이 들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견들이 들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쌤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교육이니까 일이 사실은 세상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그 킬릴 지브란의,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예언자, 킬리지 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세상에 대한 사실은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일을 대하는 자세가 또 약간 달라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 지점을. 그래서 이제 교사와 양육자가 있는데 이해 당사자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소통은 어느 지점을 얼마나 친해지고 얼마나 서로 이렇게 같이 해야 하는 거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양육자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와 양육자의 소통은 서로 동적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이렇게 이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친한 것보다는 신뢰를 잘 쌓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내용을 공유하거나 연수를 내용을 공유하거나 서로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그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사로서나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시다 보면 경력이 쌓이게 돼요. 근데 경력이 쌓이는 과정이 오히려 나도 모르게 힘을 쌓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곳이고 아까 0.2% 우리 자꾸 얘기하지만 0.2%의 곳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 많아서 처음에 올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든데 이게 이제 경력이 쌓여서 한 해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것이 힘이 돼요. 이게 경력이. 그래서 그런 나도 모르는 힘이 쌓여서 어느 날 보니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방어적인 되는 것이 이 어린이집이 내 어린이집 같아져서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좀 어렵고 방어적이 되는 거에 내가 여기에서 쌓은 경력 이런 것이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힘 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죠. 저는 이제 새벽에 배드민턴을 하니까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처음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배드민턴 하면 이게 힘으로 세게 해야지 이길 것 같으니까 손에 힘을 엄청 주고 해요.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막 온 데가 다 아파요. 힘을 엄청 주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운전하고 나면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다 아프잖아요. 힘을 꽉 주고 하니까. 근데 좀 익숙해지면 점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기술로 하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힘을 꽉 주고 있던 그것들이 이제 경력이 쌓이면 사실 이제 힘을 좀 놓고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성장 이후에는 성숙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양육기가 되면 이것도 이제 양육자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양육기 이후에는 성장은 끝났다. 이제 나이도 타서 이제 세포도 이미 다 생길 만큼 생겼고 키도 다 이미 컸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모도 이제 다 끝났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장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때는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기간은 성장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배움이 일정 정도 이루면 이후에는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힘 빼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숙의 모양을 가지는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자리를 약간 비켜주고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이 오히려 짐이 덜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힘을 꽉 쥐고 있으면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책임감하고도 같이 오기 때문에 경력이 쌓여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감이 과하게 내가 다 힘을 주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짐을 나누고 이런 면이 오히려 자리를 내어주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하다 보면 힘주고 막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지친 활동가가 중요한 거는 지쳤는데 내가 애쓰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약간 매너리즘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가의 지침이.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또 서로서로 간의 관계를 얽히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뭐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가짜뉴스 이런 것도 막 생겨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소통을 잘해야죠. 공식적인 체계와 비공식적인 체계를 체계를 탓하고 얼른 소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분리를 먼저 하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사실 분리는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분리하려고 하면 분란이 되죠. 어려울 때 이렇게 분란이 생겼을 때 그 사실 분리가 아니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 분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선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그 오해가 사실로 굳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등을 대하는 것도,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비나 태풍이나 작은 불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 전에 비가 요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와서 그렇지 그 전에 비가 안 오면 화천이 그 물이 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니까 그런 느낌에.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샥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물이끼나 뭐 이렇게 밑에 쌓여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싹 흘러가기는 해요. 근데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남겨야 할 것들도 흘러가 버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게 하죠. 그리고 태풍도 그렇잖아요. 태풍도 이 지구의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한 번씩 이제 태풍이 불어서 이 지구를 한번 순환시켜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밑에 깊은 심해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기권까지 여기에 이제 뭔가가 이제 적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태풍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불도 있어요. 큰 불이 안 나려면 산에 작은 불이 소소하게 약간씩 있어줘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갈등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작은 비나 태풍이나 불처럼 우리가 그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합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구석인가 먼지 끼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이렇게 약간씩 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시기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작은 갈등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면 큰 갈등이 오히려 막아질 수 있는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좀. 그래서 어느 신문에는 또 그렇게 나왔어요. 불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불은 분노를 불에 대해서 비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노를 불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집에 불이 나면 누가 불을 냈는지 쫓아가면 안 된다. 불을 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노가 불이라고 하면 이 불은 이렇게 번지고 싶은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분노도 그래요. 내가 막 화가 나면 이거를 발산하고 싶은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같이 이 화를 높이고 싶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빨리 이 분노, 이게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을 끄기보다 누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는지 이 범인을 찾아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참 적절한 비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큰 사고 나지 않게 위험 관리하듯이 다루는 이런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잘 정립해서 일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켜야 할 것, 그럼에도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이제 그 설문에서 정리를 했던 예에서 가치나 철학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가치의 온기를 담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치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약간 간과하게 되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보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약간의 온기를 담아서 우리 가치를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는 또 철학과 그 철학을 실현하는 방법과는 또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고 말하면 이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져서 어디까지를 철학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그 철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 먼저인지 협동이 먼저인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운영 구조인 협동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협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참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가 철학과 협동, 그리고 가치와 참여인 이 두 개의 날개로 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갖고 있는 철학을 구현하는 운영 구조로서 이제 협동의 방법, 참여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네, 보시면 이 협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날개인데 이 두 날개 중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어느 부분인지 철학인지 협동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철학과 협동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중에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미 이 법 체계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부당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소수기 때문에 우리 이 처지에 맞지 않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께 문제 제기하는 방법. 이런 우리한테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신호등 예를 들었는데 마을에 이사를 가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한 마을에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을이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주택에 사니까. 그럼 저 멀리서부터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골마다 이제 신호등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텃세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내가 이사 온 이후에 생긴 신호등은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무시하게 돼요. 이 신호등이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신호등이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이 동네가 형성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자꾸 멀리서부터 이게 들어오는데 이 신호등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그 마을에 새로 신호등이 생겼을 때 그 토박이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예전에 인가받기 전부터 해왔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왔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법이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싶어지고 무시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 주도 그 아동 돌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미 이 돌봄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은 지키고 대신 부당한 것은 함께 문제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딱 스탠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은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힘을 받아야지 우리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는 방식은 또 그 세대와 함께 해야만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맨 앞에 그 VMI의 그 프리블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섞여가면서 우리 앞으로의 비전을 찾아가야지 새로운 시대와 세대에 맞는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힘을 받아야 미래가 밝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동육아의 진입 장벽, 인리나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진입 장벽은 낮추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왕자의 게임에 나온 말을 써봤는데요. 아동수 급감의 시대가 사실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지는 지금 우리가 딱 그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아동수 급감의 시대를 아직도 준비해야 하는, 좀 더 준비해야 하는 이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이제는 교사가 입장을 좀 확실하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진짜 겨울 마지막 복병은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다. 이 왕자의 게임에 보면 계속 복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한번 써봤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에 나온 말처럼 비관이라는 사고는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 비관적인 사고를 버릴 때 비로소 희망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써서 우리가 이렇게 비관하기보다 아니야 문제야 어려워 이렇게만 얘기하기보다 약간 이렇게 희망을 찾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와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기가 왔을 때의 유연성을 발현해야 한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연성의 지점이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모를 수 있는 외부의 새로운 시선이 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선을 자꾸 섞을 수 있는 이런 지점. 이게 이제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지점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나 차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 미끄러질 때에는 이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오히려 사고가 난다고,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이렇게 따라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따라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이게 괜찮을까? 막 겁나고 이랬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따라가 주다가 방향을 잡아야지 이게 사고가 안 나요. 큰 사고가. 그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길이 미끄러운데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질 때 약간 따라가는 정도의 유연성, 그 정도의 유연성을 말하는 게 아닐까, 위기 때의 유연성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유를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성은 이렇게 위험할 때에 약간 그걸 따라가주는 이 정도의 유연성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 준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진지하게 쳐다봐 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외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껴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약간 따라가 준다라는 의미는 그거를 제대로 쳐다보고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이해는 이제 앞에서도 소통의 맷집과 세심함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게 그 1년 차이라도 1년 전에 들어온 사람과 1년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1년 전, 1년 조금만 된 사람들은 이미 이 관계가 우리가 굉장히 밀도가 있고 파고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관계의 맷집이 생겨요. 이 안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관계의 맷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한 1년 차이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삶의 기반이 달라서 여태껏 살아왔던, 그래서 이제 살아왔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가 달라진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힘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힘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원이나 용기. 새로운 이제 이 현대인들의 어려움이 용기가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이다라고 해서 제목도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그래서 응원이 필요하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때 발표했던 공동육아 3세대는 이라는 이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게재돼 있는 건데 한 5분짜리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공동육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좋고요. 요거를 오늘 그 새로운 세대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세대라고 이제 처음에 공동육아를 시작했던 그때를 1세대라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세대가 한 3세대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3세대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고요. 1세대가 살아가던 때, 그때 이제 막 민주화 투쟁하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죠? 90년대니까. 이럴 때와 비교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세대는 양극화와 정보화, 개인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3세대가 내면한 특징은 이런 시대를 살려고 하니 각자 도생과 고립육아와 가성비가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내면화하게 된 이런 세대가 이제 3세대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시기가 만 3세.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5세, 이때 이제 어린이집을 거의 보냈단 말이죠. 1세대 때는. 그런데 지금은 18개월이 되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8개월에 아이를 어디를 보내야지 가장 안전하고 이 아이한테 나한테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18개월의 1차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어린이집에 보낸다라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직업적 성장이 중요하고 고립육아에서 탈피와 효율이 고려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립된 육아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고립 육아의 문제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가 쌓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면서 자신이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외주를 주는 비중이 높아져서 청소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를 쓰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형제 수가 줄어서 집중된 부모의 관심으로 관계의 경험이 줄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회도 줄어들었다. 거기에 경제적인 자립도 어려워져서 주체적인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자립이 점점 시기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시기도 늦어졌죠. 결혼 시기도 한 10년 정도, 10년이면 심한가요? 한 7년 정도는 늦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자립도 늦어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귀해지면서 해가 갈수록 양육자의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양육자들은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 개인 간의 예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 그래서 이게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예의도 서로 간격을 잘 하고 선을 잘 지키면서 친해지는 이런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겠구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청년기를 덮쳐서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사회 분위기가 생기면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요즘 이제 앞으로의 직장은 뭐 5번은 옮길 거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줘서 충성도도 낮아졌다. 그래서 1세대 때에 갖고 있던 조직에 대한 느낌과 3세대가 갖고 있는 조직에 대한 느낌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매뉴얼 활용이 익숙해지고 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앞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했던 것을 잘 물려받고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효율적이라고도 생각한다. 라고 이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시혜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정보에서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도 요즘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보가 많으니까 징글징글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평등한 정보 공유가 중요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잘 평등하게 공유할까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호의와 선의가 있어도 상대를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협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교사에 대해서 쌤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니까 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생각할 때 공동육아 교사가 보육교사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본인들에 대한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있을 수 있고 새로 오는 공동육아 교사들한테 주어야 할 자긍심의 어떤 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교사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냥 보육교사보다는 훨씬 공적인 언어를 갖고 발언할 수 있고 공적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회의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적인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나눌 교사 친구들이 있고 뭐 보육교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마음을 나눌 교사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를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 남아있는 교사 친구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챙기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는 곳이 공동육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나눈 교사 친구들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양육자들과 아이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양육자들과 아이에 대해서 나누기도 쉽지 않죠.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육아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아 파트너로 함께 아이에 대해 나눌 수 있는 보육교사도 사실 뭐 공동육아 교사 이외에 그렇게 많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양육자들과 지낼 수 있는 교사가 뭐 공동육아 교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육아 교사다라는 자긍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아이하고 수평하게 지내잖아요. 아이하고 수평하게 지내면서 다룰 수 있는 교사도 아마 그 공동육아 교사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별명을 부르고 평어를 쓰도록 놔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어쩔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관계하면서 이 아이를 함께 다루는 이제 다루어야 되죠. 보육교사인데 이 아이를 다루지 못하면 아이가 뭐 산으로 가고 막 강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룰 수 있는데 수평하게 지내면서 아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또 새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 공적인 언어를 갖고 발언하고 마음을 나눈 교사의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양육자들과 아이에 대해 나누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와 수평하게 지내며 다룰 수 있는 이런 것이 공동육아 교사의 제가 갖고 있는 공동육아 교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스스로 갖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육자들과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서로 약간 기대나 환상을 좀 줄이고 우리 서로서로 약간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육아 부모라면 최소한 이래야 돼. 아니면 공동육아 교사라면 이래야 돼. 라는 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약간 너무 기대가 크면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대라는 건 사실 이렇게 약간 허상도 있잖아요. 사람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파트너다, 육아 파트너다, 아이를 중심에 둔 이런 그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과 수도 없이 타협하고 화합하자. 우리 일은 외교술이고 정치술이다. 우리가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 결벽증처럼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타협, 화합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도 이렇게 영성이 높은 분도 이게 외교술이고 정치술이다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우리가 파트너십을 잘 만들려면 이런 타협과 화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양육자와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타협하고 화합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파트너로 대하기 위한 존중의 방법을 좀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교사들을 어떻게 이 교사회의 주인으로 세울 것인가, 앞으로 공동육아 교사의 새로운 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면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공동육아 어린이집 유치원에 그리고 이제 초등까지 합해서도 한 3분의 2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함께 하게 된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그 교사회가 어떤 위치를 갖게 될 것인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조합형으로만 있을 때에는 이제 교사들이 다 이 조합형의 파트너로서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동에 교사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운영 구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매칭하기로 하고 이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협동에 교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교사회 위치, 교사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의 미래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나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배의 존재는 항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서 공동육아 초등 방과후로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항해의 존재 이유를 살리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